우리나라가 54년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그 성공의 저주에 빠져서 의무교육을 바꿀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사교육이라는 게 공교육이 질이 부족해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제공을 안 해주니까 사교육 시장을 헤매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거를 공교육에서 해주면 뭐가 문제입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수용을 해주셔야지 가능한 건데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시니까 방과 후 학교도 사교육을 학교에서 하겠다고 들여온 거고 변형된 형태죠. 그 다음에 돌봄 교실도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고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한들 공교육이 변하지 않으면 그 수요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조각조각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게 아니다. 네, 자 3프로TV의 더 피플 오늘도 유익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능하면 안 건드리고 싶은, 왜냐하면 건드리면 일이 커지기 때문에 잘 안 건드리고 싶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사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문제도 있습니다만 초등학생, 그러니까 특히 제 주변에서는 아이가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엄마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서 왜 거의 다 길러놓고 왜 직장을 그만두시나라고 생각해서 궁금해서 좀 들여다봤더니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유치원보다 더 집에 빨리 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긴 했는데 오래전부터 바로 그 지점이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다른 나라 수준으로 좀 더 오랫동안 학습을 하고 집에 오는 게 필요하다. 이른바 초등 전일제라고 이걸 부리던데요. 요런 관련한 정책도 고민하시고 그동안 주장도 해오셨던 분을 모시고 초등학교 교육은 또 어떻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보건복지부 장관 선임 정책보좌관을 오래전에 하셨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초대 사무처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책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장윤숙 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 책은 언제 쓰셨어요? 금년에 썼습니다. 올해 네. 따뜻한 책이군요. 네. 나온 지 얼마 안 된. 네. 초등 전일제가 필요하다. 이게 답이다. 70년간 멈춰있던 초등 공교육 이제 구조부터 다시 짜자. 네. 야, 뭐가 문제인지부터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고등학생들 입시가 문제지 초등학교는 그래도 잘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네. 그동안.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장을 다녔는데요. 예. 제가 이제 가장 어려움을 느꼈을 때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시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아이도 저한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더니 자기가 학교 준비물도 빼먹고 학원 가는 것도 자꾸 놓치고 하니 엄마가 그때 바쁘셨을 때랑 언제쯤이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저희 아이가 2003년도. 2003년? 예. 처장님은 그때 무슨 일 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국회에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네, 국회에서 보좌관을 할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저보고 예. 엄마가 자기 1년만 도와주면 자기가 학교 수업도 준비물 그러니까 빠뜨리지 않고 잘 할 수 있고 어머나. 학원도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자기 1년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초등 1학년이? 네. 뭐 초등 1학년이야 엄마보다 똑똑해? 어느 날 어머니 일로 와서 좀 앉아보세요. 그러더니 네네네. 당시에 그 유시민 의원 보좌관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였죠? 네. 근데 저희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공부도 잘하고 싶고 학원 숙제도 잘해가고 싶은데 항상 그걸 놓친다며 예. 자기가 혼자서는 못하니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제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데 네. 다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 붙잡고 저도 이제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를 했죠. 조금만 네가 좀 이해를 좀 해다오. 아니 이제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는 거니까 나도 요 1년만 견뎌보고 그래도 못하겠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그랬더니
뭐 1년 뒤에 아이가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다 이제 지나갔는데 나중에 중학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그때 나 엄청 힘들었어? 네. 아. 그러니까 그때는 엄마의 도움이 필요했고 제가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입시를 위해서 제가 직장을 그만둬 볼까 이랬더니 저희 아이가 하는 소리가 그때는 엄마의 도움은 필요 없고 학원비만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뭐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 예. 이제 그래서 각인이 됐죠,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2000년 이후로 맞벌이가 늘면서 학교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1.3명 이하로. 예. 그래서 이제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을 하고 2003년에 이제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가적인 아젠다로 이제 등장을 해요. 그리고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이제 만들어요. 네. 그리고 보육 정책을 중심으로 이제 저출산 정책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5년까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성과를 내요.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언론에서는 항상 매년 떨어졌다고만 하지만 사실은 2005년부터 15년 그 사이에는 1.3명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그걸 유지합니다. 근데 2015년 이후로 합계 출산율이 이제 다시 급락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1.0명대로 떨어지면서 그게 나중에는 0.7명대까지 이제 떨어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정책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겠다. 저출산 정책에.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이었지만 보건복지부 소속이었는데 그거를 사무처를 독립을 시켜서 별도의 사무처 기구를 이제 만듭니다. 그러면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육에서 좀 더 확장을 이제 시켜보고 당사자 입장에서 일하는 직장맘의 입장에서 한번 왜 해보라고. 아이를 낳기 어려운지. 예. 뭐 심플하게는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낳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죠. 낳아 기르는 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뭐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그렇죠. 있으니까요. 당사자 입장에서 정책을 한번 추진해 보라는 제안을 이제 받고 제가 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제 사무처장을 이제 역임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만드는데 그 기존의 이제 정책 그리고 또 그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부터 해서 다 한번 찾아보고 또 저출산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스웨덴 모델이 있습니다. 거기도 1930년부터 우리랑 똑같은 일을 겪어요. 100년이나 앞서서 그런 때가 스웨덴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게 1930년. 아, 꽤 오래 한 거의 100년 전에. 100년 전이죠. 그때 이제 유명한 그 사회학자 미르달 부부가 이제 이 정책 패러다임의 제안을 합니다. 그럼 그러다 반등한 거예요? 스웨덴은? 반등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웨덴은 저출산의 모범 국가, 저출산의 교과서 이렇게 이제 불리는 거죠. 무슨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계기가?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도 진보 보수가 나뉘어서 그러니까 학교 출산율이 급락하는 이 사회적 변화를 보지를 않고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기적이고 가족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라고 이제 보수 쪽에서는 얘기를 하면서 이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출산 장려 정책을 하고 교육만 했구나. 예. 그다음에 진보 쪽에서는 아이를 낳는 게 왜 국가가 개입을 하느냐 안 낳아도 상관이 없다. 그 그게 자체가 왜 우리의 문제냐. 선택인데. 그 자체가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게 우리랑 똑같아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런데 사회 경제적인 변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스웨덴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구조도 안 됐고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과 교육 시설도 없었고 당시에는 예. 그리고 그 자식을 낳아서 공교육으로 미래 그 자녀 세대가 나아질 거라고 하는 희망도 없었고 그래서 아이를 안 낳았던 거예요. 그럼 그 이전 세대보다 당시에 저출산이었던 그 세대가 스웨덴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어려웠어요. 때예요. 예. 그런 변화들을 이제 사회 변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들이 늘어났는데 전통적으로 여자들이 집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사회 변화의 흐름을
간과했던 거죠. 우리나라하고 매우 비슷하네요. 네, 뭐 네. 경제적으로 1인당 소득이 많이 늘었는데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가 예전보다 그럼 편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스웨덴도 보육과 교육의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비스 질을 높여서 인프라를 깔아대고 유연한 근무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서 사교육 부담을 줄여주고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면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나 놓기만 하면 대부분 이제 시스템으로 길러진다. 그러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편하게. 게 국가의 역할이지. 근데 잘 해냈어요, 스웨덴은? 해냈죠. 그래서 반등을 했고 그러니까 교과서로 불리는 거예요. 뭐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정책들을 그런 뭐 보육하기 좋은 예, 환경, 예. 우수한 공교육. 네. 야, 그게 말이 실제로 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텐데. 단기간 내에 된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얘기를 하면 네. 스웨덴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만 궁금한 건 여러 개씩 궁금하지만 선생님의 품질을 어떻게 올렸습니까? 선생님의 질에는 그 평가하는데 양이 있을 거고요. 교사의 수가 있을 거고요. 교사의 질이라는 게 우리나라 의무교육 도입할 때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950년 6월에 우리나라가 초등 의무교육을 선언을 해요. 그런데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선언하자마자 못해요. 네. 네. 그리고 1954년도에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때 초등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도입을 해서 그 당시에 취학률이 64%였는데 이거를 이제 6년 동안 거의 100% 끌어올리자는 거였겠죠. 96% 취학률 달성. 그러니까 100%예요. 완전 취학률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네. 말이 그렇지.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나라에서 게다가 일제 때 교사들은 다 돌아가서 교사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도 부족했고 교실도 없었고 학교도 없었는데 또 그 당시만 해도 합계 출산율이 6명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팽창하는데 자원은 없었고 그때 선생님이 없었으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한테 교직 과목만 들으면 교사 자격증을 줬어요. 그땐. 일단은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체계가 조금 잡혀서 1962년에 교대를 만들어요. 만들고. 2년제 예, 교대를 예. 만들어요. 그래서 국가가 교원 양성 시스템을 만듭니다. 퀄리티가 그전보다 훨씬 높아졌을 맞아요. 거 그렇겠죠. 아니에요. 예. 그렇게 교대를 만들었는데도 이 교대를 졸업한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 계시질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 산업 현장으로 가신 거예요. 아, 학교로 부임했다가 네. 다른 회사 취직하는 걸로. 다 취직을 해버리시니까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많이 배출을 했는데도 이런.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교대를 15개로 늘려요. 늘리고 교대생도 늘려요. 그러면서 1970년이 되면 1962년에 6만 4천 명 정도였던 선생님들이 1970년 되면은 10만 명이 넘어가요. 그렇게 하다 전국의 선생님들이. 네. 네. 그리고 뭐 그때는 임용고시도 없이 그냥 졸업만 교대만 하면. 졸업하면 네. 이제 선생님이 교사 되는. 자격증을 이제 교원 자격증을 이제 준 거죠. 그런데 70년대 그렇게 이제 많이 선생님들이 배출이 됐는데 또 이게 뭐냐면 한편에서는 정부가 뭘 했냐면 산하 제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는 교사가 또 남는 거예요. 아, 아이들이 많이 안 늘어나니까. 이제 71년 요때가 이제 피크가 피크였고. 되는데, 예, 이 이제 보시면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여기 그 62년부터 70년까지가 581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172만 명이 늘어서 409만 명에서 582만 명, 1만 명이 되잖아요. 저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예, 다 예, 더한 초등학생 숫자. 수. 초등학생 수. 이거는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62년도부터 학생 교육에 대한 통계를 발간을 해요. 아, 그렇게 해서. 예, 이제 이거를 찾아서 이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는 그 뒤로부터 이게 정점을 찍고는 계속 이제 내려가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70년대까지 교사를 그렇게 배출을 해놨는데 예. 나중에는 교사가 남는 거예요. 임용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정부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교대를 줄이고 81년도에는 교대를 4년제로 바꿔요. 그리고 교대 정원도 줄이고 이제 그런 정책을 이제 네. 펴 학생 수에 온 따라서 거죠. 학생 수에 선생님 따라서. 수급을 좀 조절했다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네. 스웨덴 얘기를 하다가 예. 여기까지 왔는데 스웨덴도 교사를 그러니까 그 늘리기 위해서 양적인 거를 공급하기 위해서 교사 확충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단계. 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은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지. 갑자기 어느 날 땅 이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 변화가 네. 그런 과정들을 거쳐 오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스웨덴 말씀을 하신 거는 갑자기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양적 인프라 늘려서 저출산 극복할 상황은 아니니까 지금은 좀 스웨덴하고는 약간 환경과 상황이 다르긴 하네요.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아이를 초등학교 보내셨을 때 에피소드도 얘기해 주셨지만 아이를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낳아서 기르는 게 너무 힘들고 학교 다니게 하는 것도 힘들고 하다 보니 그걸 옆에서 보니까 아유 나는 아이 하나 또 낳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당연히 그 악순환이 되는 거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문제인데 그럼 학교를 뭘 어떻게 좀 바꾸면 그게 나아질까라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처장님은 그래서 초등학교가 전일제 해야 돼.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전일제 하자는 게 지금 전일제 아닙니까? 전일제조 법상으로는 초중등 교육법이 1997년도에 제정이 돼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의무교육 이제 1950년 도입하면서 이제 교육기본법이 있었는데 예. 그 법으로 한 38차례인가 법 계속 개정을 하다 보니 누더기가 됐다고 해서 법을 이제 97년도에 중등교육법을 제정을 하는데요. 그게 96년도에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이름 이제 바뀌고 법도 이제 그때 이제 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법에 24조의 수업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주간 전일제를 원칙으로 한다. 주간은 야간에 반대니까 반대고 해 떴을 때라는 뜻이고 네, 그다음에 전일제는 무슨 뜻이에요? 전일제는 반일제의 반대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을 아까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도입을 하고 완전 취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한 게 효율과 속도였어. 저비용 고효율 정책을 예. 이제 쓴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학교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뭐냐면 표준 설계도를 만들어서 거대 학교 이렇게 우리 왜 학교 하면은 어디 가도 성냥갑 비슷하니까. 같은 대운동장이 있고 딱 똑같잖아요. 네. 어딜 누구나 가도. 다 아는 그게 62년도에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 설계도가 같아요 지금도? 네. 세상에 어쩐지 우리 애들 다니는 학교에 갔더니 예. 화장실을 아주 쉽게 찾더군요. 교무실도 쉽게 찾고 처음 가본 데인데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나 뭐. 그렇죠. 네, 뭐 대걸레 빠는 조금씩 것도 이제 똑같고. 뭐 에어컨도 들어오고 뭐 조금씩 변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사물함도 뭐 있고 어쨌든. 변하긴 했지만 어쨌든 설계도는 이제 그대로죠. 그다음에 이제 한 게 반일제예요. 반일제가 뭐냐면 교실이 부족하니까 예.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까지 있었어요. 3부제로 돌리면서 예. 한 반에 아이들이 7, 80명, 뭐 많게는 100명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뭐 교실은 뭐 콩나물 시루라는 네. 유행어가 자조적으로 있었고. 돌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반일제 수업을 이제 한 거죠. 그 반일제 수업은 오전에 시작하면 오전에 12시 되기 전에 끝나야 오후반 들어오니까 네. 좀 더 할 수 있음에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하고 집에 보내는 게 불가피했었다 그때는.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를 예. 우리나라는 이제 독일이 유럽에서도 가부장적인 전통에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사회 시스템도 그렇고 교육 시스템도 독일께 일본으로 들어왔고 일본께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거든요. 독일계 일본으로 갔고 일본계 우리한테 이제 그대로 물려진 거죠. 예. 그래서 독일도 반일제를 했어요. 그때 그 시스템이 그대로 넘어온 거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반일제라는 건 오전 수업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반일제라고 하고. 예, 독일은 이제 교육은 학교가, 보육은 가정이 이제 이런 의식들이 컨셉으로. 강해서 예. 그래서 반일제 수업을 했었는데 우리는 그 반일제가 회전율을 높이기에 좋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한 교실을 3번 쓸 수 세 번 쓸 있으니까.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때는 뭐 그렇게 그래서 짧게 해야 되는 건데 네.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전일제라면 네.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럼 학교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학교에서 스테이하는 그러니까 걸. 사립학교 예. 이를 보시면 돼요. 사립초등학교는 네. 학교에서 1, 2, 3, 4, 5, 6학년이 등하교 시간이 같아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요? 제가 안 보내봐서. 그러니까 뭐 8시 반, 그럼 8시 비슷하네요. 40분 뭐 요 정도에 가서 예. 뭐 좀 일찍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가서 보통 한 3시 정도에 끝나요. 네. 그리고 집에 오면 4시, 4시 반 뭐. 그렇죠. 예. 그리고 더 필요한 아이들은 거기서 방과 후 학교를 하거나 돌봄 교실에 있거나 그래서 5시 이후에 오거나 네. 둘로 나뉘는 거죠. 정규 수업이 3시까지 해서 끝나고 바로 오거나, 네. 나머지는 그러니까 방과 후나 돌봄에 있다가 오거나 3시까지는 최소한 정규 수업이 진행되는 거를 전일제라고 하고 네. 지금 초등학교는 12시에 끝나고 밥만 먹고 오는데 네. 그런 거를 반일제라고 우리는 지금 부르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일제 하자는 건 한 서너 시간 좀 더 합시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 2학년은 일주일에 6시간, 네. 3, 4학년은 3시간을 더하면 네. 3시가 돼요. 다 맞춰져요. 우리나라처럼 1, 2학년은 1시, 3, 4학년은 2시, 그리고 5, 6학년은 3시에 끝나는 시간을 맞춰주자. 1학년도 3시까지 있다가 가게 하자. 예. 뭐 어려운 거 아닐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게? 뭐 6시간 더 있자는 것도 아니고 1, 2학년은 2시간 더 데리고 있다가 보내주시고 3, 4학년은 1시간만 더 데리고 있다가 보내주세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학교에서는 예. 선생님들이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거예요.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필요한 이유부터 들어보죠. OECD 국가들도 2000년 이후에 다 이제 그런 고민을 해요. 예.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맞벌이가 늘어서 이제 돌봄의 수요가 늘기 생기니까. 때문에 안정적인 학교에서 이제 봐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있는 거 하나.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초등학교 시기에 발생하는 교육 격차. 이 문제가 부모의 개별적인 능력, 소득에 따른 격차가 사회적으로 크고 그때 발생한 격차가 오래 가니까 좁혀지지 않더라, 더 벌어지더라, 라고 하는 이제 각국의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초등학교 시기가 아이들한테는 사회나 교육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서적인 면이나 사회성 면에서 효율이 높더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국가가 신경 쓰려면 그 시기에 신경 그 써야 된다. 시기가 가장 효율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OECD 국가들도 그렇게 노력들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받았다고 하는 독일도 반일제를 2003년에 전일제로 바꾸고. 독일은 그럼 몇 시에 집에 옵니까? 독일은 지금 2026년부터는 4시에 오는 게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럼 4시에 끝나요? 예. 4시에 끝나면 4시까지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지금까지는 독일도 초등학교 1학년은 오전만 하고 왔는데 2003년부터 바뀌어서 3년간 시행을 하면서 50% 이상이 전일제로 바뀌었고 네. 서서히 바뀌면서 독일도 이제 그게 법으로 강제를 하고 26년 내년부터는 의무화가 된 모두 거죠. 오후 4시까지는 가르쳐줘라. 네. 그 대신 주 사정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예. 덴마크 같은 경우는 GDP의 7%를 교육 재정에 넣고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교육 재정에 국가가 쓴 만큼 교육 효율이 안 나더라. 반만 교육 격차가 점점 줄더라. 벌어지더라. 이제 문제의식이 2014년부터 생겼어요. 네. 덴마크도. 그래서 덴마크도 교육 개혁을 합니다. 2016년에. 그리고
전일제로 공교육 시간을 늘리고 선택 수업을 줄이는 예. 개혁을 단행을 하죠. OECD 대충 그 정도로 보면 초등학생을 한 오후 거기도 뭐 하루가 24시간이고 똑같을 테니까 오후 서너 시까지 학교에 머무는 나라가 대부분입니까? 네. 그러니까 반일제 OECD 국가 중에서 반일제 수업을 하는 나라는 예. 남아공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오늘 예로 들어주신 독일, 덴마크는 다 이제 반일제 하다가 전일제 하는 거고, 바뀌었고요. 예. 그럼 나머지 수십 개 국가는 다 당연히 전일제죠. 원래부터 전일제였지라는 나라라고요. 네. 베이비붐 세대들이 아, 반일제에 익숙하다 보니 예. 이게 표준이 됐고 이게 이제 정상인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초등학교를 조금 더 오래 가르치는 학습의 양을 늘리면 부모님도 조금 편해지겠으나 그것보다는 좀 더 초등학교 시절에 더 밀도 있고 공평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거는 뭐 이견이 없는 거네요. 빨리 학교에서는 조금만 있고 집에 빨리 오는 게 아이들 건강에 좋다든가 정서에 좋다든가 뭐 그런 연구는 없으니까 전 세계가 다 3시, 4시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독일하고 이제 덴마크 사례를 보면 네. 결국은 선생님들의 호응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선생님들이 이제 호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독일은 이제 선생님들이 호응을 이제 하셨죠. 덴마크는 호응을 안 하셨어요. 아, 덴마크도 반일제 하다가 전일제 한 바꾸는데 나라인데 예. 덴마크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4주간 파업을 했어요. 뭐 그래서 출근도 안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의회가 강제로 복귀 명령을 내리면서 명분은 뭡니까? 명분은 수업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환경이 안 받쳐준다. 네,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 이제 이런 거고. 예. 그런데 우리가 독일하고 덴마크 사례에서 잘 봐야 되는 건 덴마크는 교사들한테 그 늘어난 시간만큼의 부담을 사실 준 거예요. 그런데 독일은 국가가 예산을 늘렸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호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사의 부담을 더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한 거죠. 12시에 끝나던 학생을 3시까지 가르치는데 돈을 더 주면 월급을 많이 줬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사의 업무 강도나 업무량을 늘리지 않고 그러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는 예. 늘어난 시간을 교사가 개개인들이 그만큼 다 감당하게 했는데 예. 독일은 예산을 늘려서 교사도 늘리고 그러니까 그 개인들한테 가는 업무 강도를 늘리질 않았다는 소리죠. 그럼 초등학교는 보통 한 선생님이 아침부터 하교할 때까지 계속 가르치는데 독일도 그럴 것 같은데 오후 3시, 4시까지 하려면 한 선생님이 하시려면 과거보다 많이 힘드니까 오후 1시부터는 다른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게 하고 그 선생님은 국가 예산으로 추가로 채용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방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중고등학교를 생각을 해보면 중고등학교가 뭐 담임 선생님 위주로 움직이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목별로도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사교육비를 보면 예체능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 다음이 영어 수업이에요. 그리고 수학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선생님들한테 추가 부담이 안 되게 하고 학교 끝나고 나서 학부모들이 다 개별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을 네. 그 교육과정 전체에서 보고 아이들한테 요 시기에 초등학생이면 다 해야 돼. 네. 누구한테나 필요해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과정으로 넣어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전일제 하는 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초등학교 아무리 초등학생이지만 한 선생님이 아침부터 오후 3, 4시까지를 풀로 케어할 수는 없어.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대충은 한 반 정도는 하시고 나머지는 특수 활동하는 특별반처럼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면 한 교사가 다 끝까지 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한 담임 선생님한테 온전히 고반을 맡겨서 그렇게 부담을 계속 주는 형태는 우리나라가 독특한 거예요. 지금 반일제만 할 때라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논의를 과목 선생님을 늘려주시고 또 행정 업무도 줄여주시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서 사실은 전일제로
전환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선생님들이 한 2시간만 더 봐주면 되는 걸 그걸 못합니까? 다른 나라도 다 한다는데 라고 얘기하면 야 다른 나라는 한 반에 선생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 투입돼 라고 해서 선생님들의 말씀이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담임이 있죠. 담임이 있는데 담임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한 담임이 그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과목까지 다. 그러니까 그 담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바꿀 건지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것은 한 번도 지금 그러네.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4년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하듯이 우리나라 교육개혁은 성공을 했죠. 전 세계가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의무교육은 성공한 거예요. 구구단도 제일 잘해오고. 네, 평준화 교육의 성공 세대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의 저주에 빠져서 의무교육을 바꿀 생각을 그러고 한 번도 있구나. 안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 모델을 생각해 보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립학교를 안 보내보고 안 다녀봐서 네. 사립학교는 초등학교는 그럼 거기든 담임 선생님이 한 사람이 쭉 오후까지 가르치는 게 아닌가 봐요. 어떻게 해요? 배워보게. 저도 알아야 그렇게 그러니까 바꾼다고 하니까. 저도 네. 아이들을 사립학교를 보낸 게 아니어서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이 관심이 있어서 사립학교를 많이 방문을 해봤는데 예. 사립학교에서는 과목 선생님들이 많은 거예요. 서예, 태권도, 네, 네. 그래서 수학, 그러니까 영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사교육이라는 게 초등학교 때 배우는 사교육이라는 게 공교육이 못 해줘서 그러니까 질이 부족해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제공을 안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공을 안 해주니까 사교육 시장을 헤매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거를 공교육에서 해주면 누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나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피아노, 뭐 미술, 뭐 논술, 학교에서 배우면 되는데. 컴퓨터, 뭐 태권도 이런 거를 학교에서 하면 되잖아요. 심플한 문제고 다른 나라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군요. 네. 그냥 내년부터 해요, 처장님. 뭐 문제? 아니 뭐 지금 뭐 저는 아무 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처장님 말씀에 반박을 해보려고 이리저리 들어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그런데 교육계가 선생님들이 이제 수용을 해주셔야지 가능한 건데 예. 선생님들이 이제 반대를 하시니까 반대하시는 이유는 부담. 추가로 교육 예산 투입해서 업무 부담. 선생님 더 뽑아주지 않고 네. 우리 보고 그냥 더 하라고 할 3시까지만 하라.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방과 후 학교도 그러니까 사교육을 학교에서 하겠다고 들여온 거고 예. 변형된 형태죠. 요즘. 그다음에 돌봄 교실도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고.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한들 공교육이 변하지 않으면 그 수요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조각조각 있기 때문에 예.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게 아니다. 지금 방과 후 학교는 그럼 담임 선생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무관하게 선생님이 오셔서 학교 시설만 같이 이용하면서 교실만 이용하고 네 위탁을 주거나 외부에 네 외부 강사를 채용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싫은 학생은 먼저 가서 하교해도 되고.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사교육을 받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럼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차피 더 늘리면 다른 선생님이 특별활동하는 선생님이 오시긴 오셔야 된다는 점에서는 처장님도 동의하시니 네. 그래도 모든 학생들이 중간에 가지 않고 끝까지 있도록 하는 차이 지금 방과 후 교실과 비교하면 그리고 외부 업체가 와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지 말고 그거를 국가가 교육부가 좀 더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 그렇죠. 정도 차이세요? 국가의 교육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교육 과정으로 국가가 책임져라. 의무 교육이다 이건.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교육 과정으로서의 전일제를 완성을 시켜달라. 전일제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다 우리나라는. 네. 그러니까 자꾸 맞벌이가 늘어서 돌봄 수요가 는다 그래서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지 말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달라. 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달라는 거죠. 의무 교육을 완성해달라. 알겠습니다. 지금
반일제로 해놓고 나머지를 더 추가로 붙이지 말고 전일제로 하되 네. 추가로 붙일 때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걸 지금 교육 예산으로 넣으면 되지 않느냐. 네. 그런데 그게 어렵지 않은 게요. 예.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2000년에 36.5명이었던 게 예. 2022년에 20명 22명이 됐네. 돼요. OECD 평균은 20명인데 비슷해졌네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금 더 떨어졌잖아요. 더 줄어들겠네요. 우리는 지금 제가 볼 땐 지금 이게 OECD가 자료를 2년 전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지금 가장 최신 자료가 이건데요. 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OECD 평균을 육박했다. 네. 그리고 초등학교 연간 정규 수업 시간이 예. 미국은 974, 캐나다 922, 호주 1000시간, 프랑스 864, 일본 778, 우리나라 655시간이에요. OECD 평균은 805시간. 이야. 결국 우리나라는 150시간이 부족한데요. 예. 이게 수업 일수로 따지면 수업 일수가 우리나라는 190일이에요. 네. OECD 일 년에? 평균은 네, 185일이에요. 비슷하네요. 그렇죠. 날짜로 치면 우리나라가 더 많이 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정규 수업 시간이 적냐? 오전만 하고 집에 가니까 그렇구나. 네, 일당 수업 시간이 1시간이 작은 거예요. OECD 평균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3.4시간. 네. OECD 평균은 4.4시간. 그러면 우리나라의 학생 한 명당 교사 숫자는 네. 우리나라가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학생이 등교하면 4시간, 5시간 배우다 오는데 평균. 우리는 지금 통계로 보니까 한 3시간만 있다 온다는 뜻이니까. 지금 이게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지금 OECD 평균에 근접했어요. 아, 그래요? 예.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네. OECD 평균 14명. 우리나라가 15.8명이죠. 이게 22년 기준이니. 지금은 붙었겠네요. 네. OECD 평균 공교육비. 예.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미 추월했군요. 2012년 이후부터 추월했어요. OECD 평균을. 그래서 OECD 평균 초등 공교육비는 최상위예요. 저기에는 선생님 봉급과 뭐 과제물과 뭐 급식과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교육비 추이를 한번 보세요. 계속 올라가네. 사교육이야 뭐 사교육은 제가 보기에는 네. 오후 6시까지 학교에서 이제 머물다가 오더라도 사교육은 다른 이유로도 늘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늘거나 줄거나. 그러니까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완제로서 네, 예. 보충의 역할을 하는 것이야 뭐 누가 뭐라고 하나요. 네. 그런데 문제는 사교육이 공교육을 흔들어 버리고 그런 문제는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사교육이 늘어나는 걸 또 학부모들이 뭐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 경쟁 심리 이런 걸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후 네 맞아요. 공교육이 제공을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구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태권도장이 그렇게 많은 게 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무슨 무술을 가르치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가 아니잖아요. 줄넘기도 학원에서 그러니까 잠깐 그냥 잠깐 별 탈 없이 그냥 애들끼리 그냥 놀다 와라 그 얘기지. 뭐, 아니 그런데 알겠습니다. 지금 바꿀 수밖에 없는 게요. 게다가 지금 MZ 세대는 우리 베이비붐 세대는 맞벌이가 거의 없었지만 예. 베이비붐 세대는 지금 70% 이상이 맞벌이에요.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시간은 매우 작은데 저는 그게 선생님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었더니 선생님은 1인당 학생 수와 선생님은 OECD에 비해서 적지 않으니 네. 우리나라가 조금 죄송한 표현을 하면 OECD 국가들 선생님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일 안 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저 통계를 그럼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른 나라는 똑같은 선생님, 똑같은 학생 숫자를 갖고 유지하는데 다른 나라는 수업 일수가 1년에 1000시간이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똑같은 학생 수와 똑같은 교사 숫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600시간만 하고 안 하는 건 선생님들이 수업을 적게 하시는 거다라는 결론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수업을 적게 하지만 선생님들의 반론은 뭐냐면 네. 우리는
행정 업무도 많이 하고 교과 외에 다른 일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거에 대한 팩트는 뭡니까? 다른 나라는 그럼 사무나 교육 이외에 다른 잡무를 처리하는 별도의 교직원이 따로 있으면 그건 선생님들 말이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우리나라에만 선생님들께 요구하는 다른 잡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 잡다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하지만 그 행정 업무는 선생님들이 처리를 하시는 거죠. 방과후 학교 이전에는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교육청이 있을 거고, 예. 다른 나라도 교육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왜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아까 보셨지만 과밀학급에 1인당 학생 수도 많았고, 그러니까 시간은 작았지만 예. 케어하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전법만 많았잖아요. 하더라도 선생님은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2010년, 15년 이후는 상황이 달라졌다. 네. 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인 거죠.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질문 드리는 거는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일제로 하는 게 좋겠다는데 동의한다면 네. 추가로 선생님들을 더 채용해서 학교에 공급을 해드려야 되겠구나라고 좀 전까지는 생각했는데, 처장님이 지금 보여주신 통계를 보니 지금 계신 선생님들이 그냥 하셔도 네.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는 선생님들 숫자가 이미 우리가 확보돼 있구나. 그거 아닙니까? 라고 네, 여쭤보니까 맞아요.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하는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잡무들이 있다 하니 네. 뭐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리고 뭐 제가 들어봐도 뭐 그럴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다른 잡무도 있는 게 확실한데 네. 다른 나라 OECD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잡무 안 하냐는 질문입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게 예. 이게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엄살이거나 그냥 안 하고 싶은 이기주의인지 예. 아니다. 이건 다른 나라는 안 하는 일을 우리 선생님들은 하시니까 이거는 더 뽑아드려야 돼. 우리나라가 독특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구별을 만약에 해야 정책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 정말 우리나라만 그렇게 행정 업무를 해. 그러면 그건 논의를 해봐야죠. 근데 이거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리서치가 안 돼 있군요. 예. 이렇게 답답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있었는지를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다른 나라도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2017년부터 정책을 하시는 분들 또 뭐 정치권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반일제를 했다고요?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정작 이 문제를 이제 바꿔야 된다고 하면 예. 선뜻 안 나서는 거예요. 가장 1번은 선생님들의 반발 저항입니까? 네네네. 갈등 과제예요. 교육은. 그러니까 정치권에 학습된 건 뭐냐면 교육은 잘못 건드리면 문제만 커진다. 안 건드리는 게 상책이다. 의료계도 그렇게 됐죠. 앞으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합계 출산율에 매몰되다 보니 장기 과제거든요. 성과를 금방 낼 수가 없잖아요. 교육은 사실 1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은 항상 예고제예요. 교육 과정도 바꿔줘야 되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전일제는 초등교육을 바꾸고 의무교육, 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첫 출발로 전일제를 제안을 하는 거지 사실은 네. 교육 과정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국가 단일의 교원 양성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사들이 이 다양한 수요를 지금 감당하기에 맞는 시스템은 아니란 말이죠. 교대 시스템이.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요. 야. 근데 그건 나중 일이라고요. 지금은 일단 전일제부터. 전일제도 전일제지만 오늘 제기해 주신 문제 중에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은 초등학교 교사를 어떤 식으로 양성하고 어떤 교육 과정을 가지고 초등학교 교사나 중고등학교 교사가 양성되는지 우리는 그동안 신경 안 쓰고 있었네요. 우리나라 국가 단일의 그러니까 교사 양성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62년도에 교대 만들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그것도. 그것조차도. 예. 뭐 이제
교대 시스템 그러니까 교사를 배출하는 시스템들이 나라마다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단일하진 그렇겠죠.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합대학에서 교직 과목을 이수하고 뭐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우리처럼 어쨌든 단일한 이 교대에 나온 사람들만 교사를 한다. 그런 도 있고 장단점이 있겠군요. 예.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모르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모르실걸요. 모른다는 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개선할 점이 없을까라는 고민 자체를 안 했다는 뜻이네요. 예.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 개선할 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 어떤 것이 결론인지조차도 우리는 그렇죠.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대를 졸업한 분들은 지금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예. 임용이 안 돼서 지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렇겠네. 교사로 양성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대 졸업생은 그렇죠. 단과 대학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되겠구나. 이 문제까지 나중에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잠깐만요, 처장님. 앞으로 학생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예. 그런데 이미 지금 초등학교에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들은 정년 퇴임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학생들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로 선생님 숫자가 줄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는 학생들 숫자는 가파르게 줄면 학생 한 명당 선생님 숫자는 더 늘어나고 교사의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있죠.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 돼요. 네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과원 교사 수 변화. 이게 2024년도 기준으로 이제 보면은요. 예. 2030년까지 학생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2023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예. 완전 취학률이라고 계산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추산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따져보면 돼요. 그러니까 2024년도를 기준으로 예. 교과 담당 교사 수를 예. 유지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으로 보고 그다음에 교사 1인당 지금 더 추가로 예. 부담을 안 주고 1인당 학생 수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의 기준. 그 이런 선생님들이 기준을 가지고 따져보면 2024년도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4.5명이잖아요. 예. 그 학생 그걸 유지한다고 했을 때 필요 교사 수 네. 전일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이 계산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는 교사 1인당 학생 숫자가 계속 줄어왔는데 네. 앞으로도 더 가파르게 줄어든다는 뜻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팽창 시기의 시스템에서 왜 교사들을 막 예. 빨리 뽑기 위해서 2년제로 해서 교대 늘리고 교대 정원 늘려서 교사 배출을 빨리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교사 정원 줄이고 교대 없애버리고 또 4년제로 늘리고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그런 고민을 하지 말고 이 교육의 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 해야 되겠구나. 네. 지금 처장님은 처장님이니까 공무원이셨잖아요. 네.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시고.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정부가 이 전일제 수업을 한번 해보자고 시도한 적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도라는 게 다 네. 근데 이제 불발로 끝났는데요. 시도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네. 2006년도에 여성계 신년 할애회에 가서 예. 이제 얘기를 해요. 본인은 이제 이 저출산 문제에서 시급한 게 보육이어서 보육 정책을 우선하지만 이 다음은 교육이다. 여성계가 교육 문제에 나서달라고 신년 할애에서 얘기를 해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교육부의 전일제 검토도 지시를 해요. 네. 그리고 2009년에 국가교육자문회의에서 그때 대통령 바뀌었네요. 바뀌었어요. 네. 전일제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네. 예. 그런데 교육계가 반대를 하면서 그냥 무산이 돼버려요. 발표하자마자 사라져버려요. 만약 앞으로 우리가 이 전일제를 추진하면 네. 추진의 주체가 교육계가 되면 매번 문제 이렇게 안 될 것도 같은데 즉 네. 선생님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주세요라고 하면 네. 여기에는 이제 교육계나든가 교사라고 하는 집단의 이기주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건 어느 집단이든 교사 집단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집단도 자신의 이해관계와 자신의 근무 환경이 걸린 어떤 일을 그들에게 맡겨서 결정하라고 하면 네. 국회의원도 그래서 선거구 개혁을 못 하잖아요. 네네. 자기 당선이 왔다 갔다 네네. 하니까. 네. 그런데 저거는 지금 만약 우리가 추진한다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감님이 해야 돼요? 아니면 교육부 장관이 해야 돼요? 제가 국회에서 법으로 바꿔야 돼요. 저출산이 사무처장을 할 때 네. 예. 이제 이 문제를 하려고 대통령한테 보고도 하고 교육부 장관 찾아가서 이제 인도하고 이제 답을 받아요. 네. 그래서 교육 과정 개편하는데 도입을 하겠다고 이제 말씀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장관님 바뀌시고 저도 이제 바뀌면서 이게 이제 흐지부지 또 돼버렸어요. 그런데 교육감님들은 안 하고 싶어 하세요. 문제는 더 잘 아실 텐데 교육 현장을 보시니까 교육감님들은 선생님들의 입장이세요. 아 선생님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어떤 정책도 교육감님들은 하실 수가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교육감님들 대부분 다 만나고 다녔는데 왜 그러지? 교육감 선거는 선생님들이 뽑는 게 아니라 아닌데 국민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뽑는 건데.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은 중앙부처 권한이에요. 예. 중앙부처가 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부가. 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교육부 장관이 결심한다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아젠다죠. 추진하면 전 국민이 관심 갖고 또 시끌시끌하고 그렇죠. 교사에 대해 갈등 교사와의 과제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쉽지 않고 정치권이 선뜻 나서기가 괜히 들쑤시기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과제예요. 제가 부딪혀 보니 결국은 국민연금하고 똑같더라고요. 2004년도에 국민연금 표류할 때 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도입을 한 거예요. 야, 국민연금, 의대 정원, 초등 전일제, 우리나라 그 뜨거운 감자 시리즈구나. 몰랐습니다. 아, 저만 모르고 있었기를. 그래도 아니 이거 꼭 추진하자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 상황을 아시고 예. 이런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 그래도 국민연금도 논의하고 의대 정원도 논의하잖아요. 갈등도 있고 힘들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지만 쉬운 일만 어떻게 하고 살아요. 이 얘기도 종종 하긴 해야 되는데 왜 처장님 말고는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좀 너무 부족했나 봐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 얘기를 하면 대입 문제만 생각들을 하시고 네. 초등학교에 대해서 쉽게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알아서 그냥 학원 보내고 태권도 보내고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괜찮은가?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들한테 다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출산율은 떨어지고 마치 출산율이 떨어져서 출생아가 줄어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다들 호들갑을 떨 때는 언제고 네.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 다들 또 그건 개인이 이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사실 이건 국가가 나서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보시면 알아요. 이 숫자, 이 표를 보시면 예. 24년도 14.5명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네. 25년도부터는 교사 과원이 생겨요. 교사가 남는다는 네, 거죠? 아이들이 있으니까. 네. 예. 그런데 26년이 되면 15,757명의 교사가 과원이 생기잖아요. 지금처럼 돌아간다면 저분들은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조라면. 예. 그러니까 초등 전일제를 해서 늘어난 시간 1, 2학년 6시간, 3, 4학년 3시간. 그러면 평균 4.5시간이거든요. 1, 2, 3, 4학년 학급수가 76,000개예요. 이것 담당하는데 필요한 선생님이 16,000명이거든요. 당장 내년부터도 가능하다는 거죠. 과원 교사가 잘 배치가 되면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일이다. 네. 2030년 되면 과원 교사 수가 거의 6만 명 육박해요. 30년이면 5년 후인데 그냥.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교육계가 아이고 우리는 부담이 있어서 나 몰라라 할 문제가 아니다. 6만 명? 예. 지금 선생님 전체 숫자가 지금 한 17, 8만 명 되는 것 같은데 6만 명이나 남아요? 네.
아이들이 지금 16만 164만 명으로 줄잖아요. 그럼 앞으로 5년 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 3명 중에 1명은 필요 없어진다는 뜻이네요. 필요 없다는 게 숫자로 아이들 숫자로만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변화를 주지 와, 않으면 빠르게 그렇게 변화가 있구나. 그러니까 아까 요 표 보셨잖아요. 예. 초등학생 수 변화. 와.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하잖아요. 예. 진짜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이 교육의 양과 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 안 하면 교육 재정이 남아 돌기 때문에 고등교육으로 돌려야 된다고 하는 논리부터 초등학교 교사를 줄여야 된다는 논리까지 그냥 막 쓸려갈 거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다른 어떤 주체보다는 사실 교육계가 나서서 이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알겠습니다. 오로지 맞벌이 부부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1시에 끝나서 오나 3시에 끝나서 오나 신경 쓰이는 건 마찬가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학원을 3개 돌릴지 2개 돌릴지를 결정하는 문제니까 나서 혹시 학교 인프라 그대로 있고 선생님들도 여유가 좀 생기고 추가로 선생님도 좀 더 뽑을 명분도 만들 겸 그냥 오후 한 6시나 7시까지 애들 뭐 공부만 하러 가면 애들이 힘들 테니까 중간중간에 뭐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는 나라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까? 독일이 4시까지 한 거예요. 4시가 전 세계에서 제일 늦게 화교하는 초등학생이에요. 지금 우리 아니 그렇지는 지구에서는. 않고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을 이제 4시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방과 후 돌봄 이런 게 있어서 보통 부모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와요. 오는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학교 밖에서 뺑뺑이를 도는 나라는 드물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국가가 책임을 안 졌다는 거예요. 보육에만 신경을 썼고 이 초등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빠져 있었던 거죠. 빠져 있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 채워 넣는데 첫 번째 벽돌은 초등 전일제를 법대로 하는 거. 네. 그래서 교육 시간을 일단 늘리고 거기에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교육 과정들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국가 교육 과정으로 해서 예체능, 놀이, 논술 많잖아요.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대신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교육계가 어떤 거를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지 예. 그 고민을 시작을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보죠. 우리도 이게 뭐 결국은 이제 아는 분만 주장하고 아는 분들끼리만 얘기하면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반복이 될 테니까 좀 저희를 비롯해서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좀 갖고 논의의 장은 일단 좀 만들어 봐야 네. 해야 급한 또 얘기 안 나오기도 하죠. 이번에 의대 정원 문제도 평소에 좀 논의를 해왔으면 매년 늘리든 안 늘리든 간에 그랬으면 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솔루션이 있으니까 조금씩 조정이 됐을 텐데 지난 20년간 아무도 논의 안 하다가 누군가가 고민을 해서 바꿔야 되겠다 하니까 2,000명씩 늘리자 이런 안이 나와서 막 난리가 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뭐 잘하고 잘못할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러니까 관심 없이 흘러나오다 보면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도 매년 조금씩 고민도 하고 하면 바꿀 폭이 적은데 어떤 정부는 아예 꺼내지도 않고 괜히 시끄럽기만 하니까 가끔씩 10년, 20년에 한 번씩 바꾸려니까 폭이 크잖아요. 변화의 폭이.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논의를 이 문제도 그렇다. 제대로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난 정부가 이 늘봄학교를 도입하면서 이걸 전일자라고 이제 사기친 거예요. 그럼 뭐 늘봄학교는 뭐예요? 늘봄학교는 그러니까 돌봄 교실 아까 이제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이들 돌봄 그러니까 그 이제 학교에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나 그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교실이라는 걸 네네. 만들어서 예. 학교에서 이제 케어하고 있었는데 이 시간을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봐주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이제 늘린 거예요. 아침 돌봄, 저녁 돌봄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그럼 그걸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 없이. 교육은 외부 업체에서 와서
선생님도 모셔오고 해서 네, 하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돌봄 선생이죠. 그래서 리박스쿨 사태까지 일어난 거고 지금. 그러니까 무작위로 늘리면서 질은 담보가 안 된 채로 갑작스럽게 늘리면서 양을 그냥 무작정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예. 누구나 다 돌봄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의 문제는 선생님이 지금 제시하시는 솔루션인 초등 전일제 확대와 비교해서는 퀄리티, 교육 내용의 퀄리티에 가장 큰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어떤 거요? 이번에 방금 이 외부 업체가 와서 예. 그걸 담당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전일제를 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형태로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 있으면 다 교육인 거냐.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 국가가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무교육을 도입할 때도 교육 과정이 있었고 그 시기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그 교육 과정에 어떤 과목, 어떤 내용들, 산업사회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했던 거고 지금은 4차 산업 예. 시대잖아요. 네. 4차 산업혁명기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고민 속에서 그러면 시간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고 난 그 결과로서 전일제를 하면 오후 2시, 3시에는 뭘 가르칠지 그렇죠. 그거를 결정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 걸. 네. 전일제가 그냥 시간을 늘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늘봄 학교는 그럼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르치는 건 없죠. 시간을 늘려서 돌봐주는 거라. 예를 들면 뭘 해요? 예를 들면 술래잡기 간식. 뭐 이런 거요? 아니요. 간식 챙겨주고 아침에 가니까. 그냥 케어 저스트. 예. 네 알아서 놀고 싶은 거 놀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아이들을 방치할 이렇게? 수는 없으니까 학교 교실에 와서 뭘 가르치는 게 아니군요. 네. 학원처럼. 네. 그건 좀 다르다. 그건 전일제하고 다른 거네요.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그걸 자꾸 이게 전일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늘봄도 전일제 이렇게 돼버리니 다르다. 운영 주체도 다르고 퀄리티도 다르고 지역 간의 격차도 똑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청와대 연락해서 고치라고 할게요. 저 어디에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이게 교육부에 얘기하면 되면 교육부 장관님한테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네. 정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본인들도 하세요. 아시는데. 알아요. 근데 초등학교 교사들의 집단 반발이 걱정인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교사들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반대 안 하세요. 더더군다나 뭐 해외 연수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은 해외에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집단은 네. 다양한 분들이 계실 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전체가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제 강하게 반발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것 같기는 하고 쉽게 결정될 문제도 아닐 거라는 예감은 듭니다만 그래도 자주.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까? 지금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교육 지표가 개선된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육 지표도 열악했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지만 예. 이 교육 지표가 이렇게 개선된 지금에 우리가 못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도 그런 생각 드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부담이 안 가게 예를 들어서 담임 교사로서의 부담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차라리 중고등학교처럼 그 정도 교과 담당을 늘려주고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네. 교사들이 지금까지 본인들도 그러니까 이게 교육 지표는 다 개선됐는데 학생, 학부모, 교사 누구도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은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자.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 여러 가지 저 데이터들을 보니까 하나하나 좀 따져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만 유독 많은 교사들에게 부과되는 잡무라는 게 뭔지 네. 그 리서치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많은 일을 해오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익숙해지고 본인이 일을 안 하는 것도 결국은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
결국 우리는 기준으로 삼는 게 다른 나라 교사들은 어느 정도 하는지 보고 거기도 24시간이고 거기도 똑같이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거기보다 우리가 좀 과한 거는 당연히 우리도 줄여줘야 되고 거기보다 우리가 안 하고 있었던 건 그게 습관화되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더라도 바꿔야죠. 그건 하루에 1시간만 수업하고 밀도 있게 수업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스터디가 리서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의대 정원 할 때는 뭐 OECD 국가들 통계들 막 다 갖고 와서 다 토론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현실은 실제로는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조차도 없는 건 조금 좀 이상하다. 잡무가 뭔지 몰라도 없는 건 아닌데. 네, 우리나라만 있는 거면 그건 불필요한 거니까 없애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교육 뭐 그렇게 공무원이 잡무가 아닌 많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교육 공무원이 아닌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교사들이 뭘 그렇게 많다고 하시냐 이제 이러는 거고 예. 교사들은 많다 이제 얘기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그렇죠. 스탠다드를 만들어야지. 저도 하루에 유튜브 뭐 이런 거 막 2개씩 찍고 그러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막 토할 것 같고. 그런데 다른 유튜브들도 하니까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른 나라 수준을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과한 거면 좀 줄여드리고 불필요한 거 자꾸 교육청이 조사하라고 하는 거 있으면 그렇죠. 그거는 국민들이 그렇죠. 나서서 그렇죠. 그건 좀 하지 마라 좀 그렇게 얘기도 해주고 선생님 편도 좀 들어주고 또 선생님들도 다른 거 있으면 또 해드리고 그래서 아무튼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시기에 이런 책도 쓰셨다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하나씩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오늘 네, 말씀하셨던? 예, 저도 좀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몇 년 후에는 이제 손자가 초등학교를 가야 될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라서. 근데도 이게 초등학교 시스템이 지금까지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배웠을 때 그 시스템 그대로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다음번에 또 이게 이슈가 되고 그러면 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생각의 거리를 잘 던져주셔서 저희도 도움이 많이 됐네요. 답답하셨겠어요 그동안? 네. 이 얘기 하고 싶어서? 네네네. 아 정말 이게 좀 공론화가 돼서 반대를 해도 좋으니 공론화가 돼서. 그러게요. 근데 왜 이 얘기를 다들 쉬쉬하고 알겠습니다.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이 영상 보신 혹시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이나 계시면 또 이제 다른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 현장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저희는 또 마이크 빌려드리고 하면서 이 판을 좀 키워볼게요. 네, 장윤숙 처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